안녕하세요. 상생문화연구소 연구원 문계석입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를 위해 화이트헤드 철학의 대가이신 문창호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본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주요 내용을 간추려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그 이전 강의에서 연속해가지고 현실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 느낌으로 구성된다 또는 뭐 파악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 느낌이라고 하는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게 무엇이냐. 그래서 단순 물리적 느낌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했어요. 많이 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것에 상관되어서 소개되는 것이 여건이라고 하는 것을 최초의 여건과 객체적 여건으로 나누어 가지고 각기 어떻게 현실적 존재의 그 생성에 기여하는가 라고 하는 얘기를 간략히 했습니다. 아마 그 얘기를 오늘도 아마 계속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교수님. 근데 그 단순 물리적 느낌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그 현실적 존재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해도 될까요? 예, 뭐 지난번에 텍스트를 우리가 읽으면서 잠깐 봤는데 우선 그 단순 물리적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생성하는 주체인 현실적 계기가 다른 현실적 존재를 느낄 때 그걸 물리적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느끼는 다른 현실적 존재가 하나일 때 그때 단순 물리적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론하자면 이미 현실적 존재가 다른 현실적 존재 하나를 객체로 느낄 때 그 느낌을 단순 물리적 느낌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이제 다른 종류의 느낌, 다시 말하면 물리적 느낌과 대비되는 느낌이 또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들과 대비될 때 아마 물리적 느낌이라는 게 어떤 성격을 갖는 것인지 좀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그 물리적 느낌을 완벽하게 이제 뭐 정의하기는 좀 힘들고, 왜냐하면 다른 개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제가 미리 좀 제 말씀드려두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단순 물리적 느낌은 현실적 존재가 가지는 느낌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느낌이다. 또는 토대가 되는 느낌이다. 뭐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현실적 존재가 느끼는 다른 느낌들이 있다면 그건 전부 다 이 단순 물리적 느낌 또는 물리적 느낌을 토대로 해서 적어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오늘 강의 주요 주제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강의하실 계획이신지요? 예, 오늘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단순한 물리적 느낌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느낌 일반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짚어놓고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읽었습니다만 느낌에는 느낌의 주체가 있고 느낌의 객체, 곧 여건이 있고 그 다음은 그 여건 또는 객체를 느끼는 방식, 주체적 형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느낌에 참여하고 있는 요소는 주체, 객체, 주체적 형식 이렇게 세 가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체 얘기는 일반적으로 해왔고 현실적 존재의 생성이라는 주제를 하에서 오늘 이제 집중할 저것도 항목은 그럼 객체는 뭐냐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의 첫 부분은 지난 시간에 잠깐 했어요. 객체에는 최초의 여건으로서의 객체가 있고 그다음 객체적 여건으로서의 객체가 있다. 아마 조금 이제 그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이따 강의를 제가 조금 진행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납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교수님의 강의를 기대하면서 강단에 모셔 강의를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현실적 존재가 자기를 생성하면서 갖게 되는 느낌, 그리고 그 느낌의 상관자인 여건 또는 객체와 관련된 얘기를 잠깐 했어요. 이때 특히 객체는 최초의 여건과 객체적 여건으로 나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그 현실적 존재를 객체로 가지는 느낌을 단순한 물리적 느낌이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얘기를 간략하게 이제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이어서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텍스트로 한번 가볼까요? 예. 그러면 이건 제가 지난번에 그 실판에다가 아주 그러니까 좀 서투르게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잠깐 보여준 적이 있어요. 이건 뒤에 가서 내용을 설명할 때 필요하니까 그때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이 구절은 지난번에 마지막 그 끝날 직전에 했던 내용이고요. 여기 보면 파악이라고 하는 건 이건 지금 느낌이란 말이 다 다른 편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주체 A에서의 파악은 후속한 주체 B의 파악에게 객체적 여건이 된다. 돌아가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인지. A, B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보면 점선으로 되어 있다는 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저쪽에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완성되어서 합성을 마쳤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A, B가 이제 지금 주체와 객체를 만나고 있어요. A는 객체고 B는 주체입니다. 생성하는 주체. 그런데 이 주체가 그 객체 A를 느낄 때 보면 N은 원래 그 A를 구성하는 느낌이었는데 그 느낌이 B에 의해서 X로 느껴지고 있어요. 끌어당겨지고 있단 말이죠. 그죠? 저거를 벡터라고 그럽니다. 벡터. 저쪽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가져온다. 또는 A의 구성 요소였던 것을 나의 구성 요소로 반복해서 가져온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마치 화살표를 쭉 그려놨죠. 저게 B라고 하는 생성하는 현실적 존재는 이미 생성을 마친 존재 A의 특정 부분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화한다 그래요. 자기화한다. 그래서 이때 저 N과 이 X 요것은 같은 느낌입니다.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재현된다, 반복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적어도 어쨌든 이때 저 N은 B의 객체적 여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MO를 포함한 저기 이름이 없는 저 부분, 저 전체를 합쳐서 최초의 여건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이거는 A, 이거는 B. 요거 전체를 최초의 여건. 이때 N으로 표기되고 여기 X로 표기된 것. 요거를 객체적 여건. 그러니까 이 객체적 여건은 B에 들어와서 B를 구성한 실적인 구성 요소가 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부정되고 배제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객체를 느낀다고 할 때 그걸 있는 그대로 전체를 느끼는 게 아니고 그것의 부분을 통해서 느낀다. 그 말 지난번에 내가 강조했었고 질문도 했었죠. 지난 시간에 강의 참석하신 분은 기억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컨대 사과를 먹으면 사과가 지니고 있는 모든 맛을 통해서 사과를 먹지 않아요. 그죠? 인간의 혀가 그렇게 아주 데리케이트하게 그렇게 모든 맛을 다 섭취할 수가 없어요. 그죠? 묘미를 다 느낄 수 없단 말이죠. 끼케야 단맛, 신맛, 그 밖에 약간의 몇 개 맛 더. 그렇죠? 그 정도만 통해서 우리는 사과를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과의 맛을 느낀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과의 전체의 맛을 느끼는 게 아니고 사과가 가진 특정 부분적인 맛을 통해서 사과를 우리가 먹는다, 맛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우리가 취하는 맛의 부분을 객체적 여건, 그것을 포함한 사과 전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능한 맛 전체, 이거를 최초 여건이라 한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존재하는 온갖 것들을 나의 구성요소로 삼는다고 할 때 그거 전체를 내가 반복할 수는 없어요. 부분을 취해서 내가 반복하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객체적 여건이라는 것은 나에게 들어오는 객체, 최초 여건은 나에게 들어오지 않은 전체를 포함한 여건 전체를 최초 여건. 이해하시죠? 객체적 여건은 그 중에서 나에게서 반복되고 있는 여건, 객체적 내용, 그거를 객체적 여건이라 부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또 그래서 선행하는 주체 A는 후속한 주체 B에 대한 객체가 된다. 이 A가 B에게 객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객체화는 객체된 존재의 완전한 구조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또는 종속적인 관련성만 지닌 것으로 축출해버린다. 저 전체를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배척해버린단 말이죠. 나머 전체는. 그 부분만 취한다. 그 얘기예요. 또 나가서 이제 마지막은 이게 뭡니까? 이 얘기를 다시 하는 건데
객체화된 존재 내의 어떤 실제적인 구성 요소는 그 객체화된 특정 존재가 그 주체의 경험에 있어서 여건이 되는 방식에 역할을 담는다. 말이 좀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한번 다시 볼까요? 객체화된 존재 내의 어떤 실질적 구성 요소. 객체화된 존재는 이거죠. 객체화된 존재는 이게 전체입니다. 이걸 구성하고 어떤 구성, 실질적인 구성 요소, 이걸 구성하고 어떤 요소입니다. 그거는 그 객체화된 특정의 존재가, 이 존재 A가 주체의 경험에서 B가 주체입니다. B 주체죠. 이건 객체고 여건이면서 객체죠. 주체의 경험에 있어서 여건이 되는 방식의 역할을 담는다. 그러니까 이 A가 B에게 여건이 되는 방식을 담는다 했어요. 이놈이 이놈한테 어떻게 여건이 되느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전체가 아니라 부분을 통해서 객체화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 객체화된 존재의 어떤 실제 구성 요소, 그건 바로 이 N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N이라고 하는 놈은 요 A를 B에서 객체화시킨 하나의 통로가 된다 이 말이죠. 이때 여건이 되는 방식이라는 건 통로가 된다, 좀 매개체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과가 나의 입맛에 객체화되는 것은 사과가 지닌 실제적인 구성 요소 가운데 뭐죠? 아까 내가 예를 들어 설명한 바에 따르면 단맛과 신맛 그 요소를 통해서 나에게 객체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맛과 신맛은 사과를 구성하는 요소인데 그놈은 그 사과를 나의 입맛에 대해서 객체화시켜 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방식의 역할을 담는다 그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교수님께서 여건이란 말을 많이 쓰시는데요. 그 원문에 보면은 데이터, 그것을 여건으로 표현하셨어요. 과연 그 데이터는 뭐 요소라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라는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여건이라는 말로 번역하셨는지. 원래 이 데이터란 말은 이건 많이 쓰는 말이죠. 데이터, 뭐 이제 단수라면 데이텀 이렇게 되죠. 데이터. 이거는 아주 그 사전적 의미로 말하자면 이른바 그 어떤 주장이나 이론을 세우고자 할 때 논란의 여지가 없는 어떤 기초 자료, 그렇죠? 기초 사실, 또는 기초 원리 이런 걸 데이터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구성할 때, 컨스트럭션 할 때 말이죠. 주장을 구성하든 이론을 구성하든 때 그 바탕이 되는 것, 그죠? 토대가 되는 것. 그러면서 객관적인 것, 뭐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데이터라는 게. 그런데 YTD기에서는 이게 하나의 사건입니다, 사건. 현실적 존재는 사건이에요, 그죠? 그 이벤트죠, 이벤트, 사건. 그러니까 이게 글자 그대로 여건이란 말은 이거 주어질 자. 뭡니까? 이렇게 쓰죠. 뭐 이게 좀 복잡한데. 주어졌다 이 말이죠. 주어진 건수. 그렇죠? 사건. 주어진 사건 그 뜻이에요. 그냥 그대로 글자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일상어로 잘 안 써서 그렇지 주어진 사건 그 뜻입니다. 그걸 이제 일상화하면 일상적인 표현하면 객체 또는 객관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이란 말에 좀 주안점을 줘서 여건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이건 제가 선택한 번역은 아닌데, 뭐 그래서 그렇게 번역해요. 그러니까 뭐 일상의 표현에서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YTD의 의도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쓴 거다라고 해서 보면 뭐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죠. 됐죠? 예. 1장 2절 네 번째 문단 사라고 되어 있죠. 네 번째 문단 느낌이라고 하는 것 저기서 말하면 X죠. 느낌이란 것은 우주의 일부 요소들을 그 느낌의 주체 B의 실제적인 내적 구조를 이루는 구성 요소로 만들기 위해 사유화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 사유화라고 하는 말은 자기 것으로 삼는다 그 뜻입니다. 자기 것으로 삼는다. 이건 N이고 X죠. 그러니까 이 X는 느낌 X는 느낌의 주체 B 예
우주의 일부 요소를 말하죠. N이죠. N 또는 A죠. A를 B의 실질적인 구성요소, 자기의 구성요소 삼기 위해서 이걸 끌어들여서 내 것으로 삼는다. 그 삼는 행위, 작용, 그걸 말한다. 느낌이란. 이때 요소들은 최초의 여건으로서 느낌이 느끼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최초의 여건이라는 건 이거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어떤 추상 아래에서 느껴진다. 느낌의 과정은 제거를 낳는 부정적 파악을 수반하고 있다. X, Y 요건데 그림으로 봅시다. 여기 위에 보면 맨 상단에 점선, 반은 점선으로 되어 있고 반은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저게 부정입니다. 내 거 삼지 않는다는 얘기죠. 마찬가지 밑에 것도 한 번 더 다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 Y와 Z 말이죠. 저 느낌은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저 앞에 최초 여건 가운데 M과 O를 난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뭐만 받아들인다? N만 받아들인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전망 아래서란 말은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만 받아들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추상이라는 말이 등장할 거예요. 아마. 그것들은 어떤 추상 아래에서 느껴진다. 추상. 추상이란 말은 이렇게 뽑아낸다는 얘기예요. 뭐가 이렇게 있으면 뭔가 있어요. 여기서 뭔가를 뽑아낸다 이게요. 추출. 어떤 상을 추출한단 말이에요. 추출. 추자 이렇게 뽑아낼 추자 이렇게 써요. 뽑아낸다. 그럼 바꿔 말하면 추출한 것 빼고 나머지는 버린다 얘기예요. 어떤 특정 것을 취하고 나머지를 버린다. 그래서 버린다고 쪽으로 표현을 쓰면 이걸 추상이라고 그러고 이걸 사상이라고 그래요. 들어봤죠? 어떤 상에서 어떤 걸 버리는 것을 사상, 취한 걸 추상.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 최초 여건에서 이걸 다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만 취하고 그렇죠? 어떤 건 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추상이 되는 거죠. 추상 아래서 느낀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M과 O를 버리고 N만을 받아들인다. N을 통해서 느낀다. 그래서 추상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느낌의 과정은 제거를 낳는 부정을 수반하고 있다. 부정접합 YG를 포함하고 수반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느낌이라고 하는 거에는 이렇게 X라고 하는 느낌, 그래서 A를 B가 지금 객체화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반드시 Y와 Z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난다. 어떤 느낌인가 이거는 느낌이 아니라 부정하는 부정적 파악이 동반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느낌은 항상 추상을 동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느낌은 추상작용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왜냐하면 나머지 일부를 버리고 일부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여건으로부터 객체적 여건으로의 제거에 의한 이행이 있다. 옮아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초 여건 전체 A 전체로부터 N이라고 하는 부분적 실제 요소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이행이 있다. 거기에는 제거, 추상이 작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M과 O를 버리는 그런 과정이 개입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객체적 여건은 최초의 여건에 대한 전망이다. 그러니까 추상을 통해서 본 세계다. 이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전망이란 말은 일상에서도 가끔씩 쓰죠. 전망 좋다 할 때. 퍼스펙티브. 전망.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아무리 아름다운 경관이 좋은 어떤 그 곳에 가더라도 그 경관 전체를 있는 그대로 볼 수는 없어요. 무엇에 제약되나요? 나의 시점, 뷰 포인트, 그렇죠? 나의 관점에 제한되죠. 내가 어디서 보는가에 따라서 그 전망의 모습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대상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객체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떤 뷰 포인트에 의해서 제한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로 전망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객체를 전체를 있는 것으로 나의 것으로 삼는 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부분을 통해서 나의 것을 삼는다. 요 부분을 통해서 이것을 A를 볼 수밖에 없다. 그걸 전망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말을 바꾼 겁니다. 따라서 최초 여건 A 전체는
느낌 X의 객체적 여건인 N 그것인 그 전망 아래서 느낀다. 그 A라고 하는 것은 통짜로 그냥 다 온전히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전망, 곧 N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느껴진다. 또는 파악된다. 또는 사유화된다. 다 같은 말입니다. 또는 경험된다. 이해하세요?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 어렵진 않아요. 복잡해서 그렇지 어렵진 않습니다. 자, 질문이 좀 네. 있는데요. 그 모든 느낌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항상 그 부정적인 느낌을 그 배경으로 삼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결국은 그 스피노자가 말한 모든 한정은 부정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간단히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느낌이라고 하는 것, N에 대한 느낌이 X였죠. 요 N을 이제 X에서 이렇게 느낀단 말이죠. 요거 부분 집합인 N을 X로 이렇게 반복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취한다는 얘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건 추상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사상이다. 버린다. 그렇죠? 이 사상하는 건 부정이에요. 추출하는 건 긍정이고. 그죠? 그래서 긍정적 파악, 느낌, 부정적 파악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모든 긍정적 파악에는 부정적 파악이 항상 따라붙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걸 취한다는 것, 남을 걸 버린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 아니냐 말이에요. 동시적으로.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맞습니다. 같아요. 다만 스피노자의 경우는 이제 조금 더 논리적인 그 엄격성이 더 강하죠. 그러니까 스피노자의 원래의 의도는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어떤 대상을 놓고 그 대상의 본질을 딱 규정해버리는 순간 그 대상은 다른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분필이다 하는 순간 이것은 연필이 아니죠. 이것이 만연필이 될 수도 없고 심지어 이것이 강화제가 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한정, 모든 것을 하나로 딱 확장 짓는 순간 다른 모든 것을 부정해버리는 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모든 한정은 부정이다. 뭐 이런 말이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모든 긍정은 부정을 수반한다. 유사하죠. 그런 의미에서 같다는 겁니다. 예. 뭐 그러나 와이프스가 이거를 그렇게 논리적인 의미로 명확하게 쓰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존재가 뭐 이건 이미 한 존재와의 관계에서만 했지만 다른 존재가 옆에 생성하고 있다면 이 친구는 여기 아니라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작용할 수도 있죠. 내가 버린 것을 이놈을 취할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취한 걸 버릴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딱 결정되는 건 아니죠. 선택의 문제니까 우연히 개입하겠죠. 그러나 하여튼 기본적인 개념적 구조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긍정에는 항상 부정이 수반된다. 뭐 그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그 퍼스펙티브를 전망으로 이렇게 번역하시는데 미술사에서 보면 원근법이라는 말을 퍼스펙티브를 또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근법이라고 하는 것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 뷰포인트가 개입해가지고 그 대상을 왜곡시키는 경우, 그 왜곡된 상을 퍼스펙티브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동양화 이렇게 옛날 과거에 보면은 화가의 시점이 들어가지 않죠. 멀리 있는 건 위에 그리고 가까이 있는 건 밑에 그리고 천편일률적으로 그렇죠. 크기가 달라지지도 않아요.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멀리 있는 것도 그냥 위에 있을 뿐이지 밑에 있는 사물과 크기 차이가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만큼 보는 사람의 시각이 그 그림 화폭에 반영되지 않죠. 근데 그게 반영되는 게 이제 근대 르네상스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화가의 시점이 반영되어서 그 그림의 모양이 배치가 이 화가의 시선의 위치로부터 멀어지면 작게, 그렇죠? 가까워지면 크게. 높 낮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림을 그리면 대체로 이제 화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멀리 있는 건 대체로 위에다 그리죠, 이렇게 보통. 그러면서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크게 좀 그리고 뭐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뭐 가령 지난번에 내가 잠깐 여기다 뭐 표기했었지만 이렇게 그 대표적으로 그 나타나는 그 그림의 그 모양이 뭐 이렇게 이렇게 말이죠, 그렇죠? 기찻길이 이렇게 있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 화가의 시선이 바로 이 앞에 정면에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죠, 요 화면이. 그만큼 이 화면의 그림의 상 자체가 화가의
그 뷰 포인트를 담고 있어요. 또는 바꿔 말하면 화가의 뷰 포인트에 의해서 이 사물의 배치가 재정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가의 시선부터 멀리 있는 건 작게, 가까이 있는 건 크게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있는 그 사물 그 자체의 크기의 비율이 아니라 화가의 시선으로부터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형태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본래의 상을 화가의 시선이 왜곡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내 시선에 따라서 그 객체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시선에 따라서 재편집해서 보고 있다. 재편집해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퍼스펙티브란 말이. 그래서 전망이란 말, 사상, 추상이란 말 거의 이렇게 뭡니까 대체로 유사한 표현으로 딱 정확하게 일치한다라고까지는 좀 어렵지만 적어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이트헤드는 이걸 무슨 미술사의 의미로 쓴 건 아니고 다만 어떤 상을 주체의 필요에 따라 왜곡 선택할 수 있다. 그때 그 왜곡 선택을 추상이라 부르거나 또는 이제 전망이라 부르거나 또는 객체화라 부르거나 다 같은 의미로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됐죠? 그 다음은 5번째 문단입니다. 한번 봅시다. 이 제거에 의해, 그러니까 부정적 파악입니다. 제거는 YG, X를 빼고 객체적 여건 N의 구성 요소들은 느낌 X의 주체 B의 구조에 개입하는 객체가 되는 것이다. 그림으로 돌아갑시다. 이 그림으로 보면 좀 더 쉬워요. 지금 말로 해놓으니까 좀 어려운데 Y와 G에 의해서 A 전체로부터 일부를 지금 제거하고 있어요. 그죠? 뭘 제거하고 있어요? M과 적어도 O를 제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N만 지금 객체에서 받아들이고 있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때 N은 B가 A를 바라보는 전망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또는 객체라 부르기도 하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망 또는 객체화에는 항상 부정이 수반된다. 여기 표현하면 제거가 수반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리 물리학의 용어로 말하자면 느낌은 벡터의 성격을 갖는다. 이 벡터라고 하는 것은 저쪽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끌어들인다. 옮겨 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느낌 X는 합생 과정에 있는 자신의 주체, 즉 X인 B의 구조 속으로 다른 사물들을 짜 넣는 작인이다. 다시 돌아가면 A를 B가 자기 속으로 끌어들이는 그 과정, 그게 바로 X다 이 말이죠. 그 A의 구성 부분인 N을 통해서 그 A의 일부분을 B는 자기의 것으로, 즉 X로 변환시키고 있다. 좀 변형시키고 있다. 또는 끌어들이고 있다. 작인이라는 말을 썼어요. 작인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에이전트 그런 있죠. 대리한다, 행위한다, 행한다 말이죠. 에이전시. 행한다 이거네. 행한다. 작동한다. 작동하는 요소다, 인자다. 작인이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X라고 하는 이 친구는 느낌인데 저 A의 일부를 B의 것으로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행하는 자이다. 그런 뜻입니다. 작인이다 이 표현은. 그러면 자기는 에이전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기는 N에 있습니까? X에 있습니까? X죠. X에 있어요. 예, X죠. 그러면 타자에서 밀려가 나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어느 쪽이 이 활동성이 어디서 시작된다 그 말은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이거는 아직 B가 생성되지 않았고 완전히 A가 이제 A는 생성을 마쳤고 그러면 활동성은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항상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공유하고 있는 지점이죠. N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B의 것도 아닌 그 중간 지점. 그래서 비로소 이 X를 통해서 B가 생겨나요. 또 이 X를 통해서 A가 B의 객체화돼요. 내가 지난번에 했지만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고 그다음 느낌이 있는 게 아니라 느낌이 있어서 주체가 생겨나고 객체가 확정되는 거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윌리엄 제임스 얘기까지 했잖아요. 경험은 주체와 객체가 만나는 과정이 아니라 순수한 경험의 흐름이 있고 거기서 일부 어떤 특화된 활동이
의식적 활동으로 생겨나서 주체와 객체를 만들어내는 거다. 예. 그런 의미를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토대예요. 그러니까 현실적 존재를 구성한 실질적인 토대는 하나하나의 느낌이다 말이죠. 그 느낌이 비로소 어떤 주체를 만들고 어떤 객체를 객체로 확정짓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죠. 따라서 이때 활동성이 어디 있느냐 하면 그건 그냥 느낌 자체가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아마 오해가 적을 겁니다. 예. 6번째 문단입니다. 6번째 문단. 봅시다. 단순한 물리적 느낌은 인과작용이다. 최초의 여건 A인 현실적 존재는 원인이며 단순한 물리적 느낌 X는 결과이다. 그리고 이 단순한 물리적 느낌을 품고 있는 주체 B는 결과에 의해 제약된 현실적 존재이다. 이 제약된 현실적 존재도 결과라고 불릴 것이다. A와 B가 이렇게 있어요. A는 생성을 마친 현실적 존재이고 B는 이제 생성을 시작한 현실적 존재입니다. 이때에 A는 원인이라 부르고 B는 결과라 부른다. 이건 뭐 이해하시겠죠? 어떤 사건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사건 B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거를 원인, 뒤에 거를 결과라 부른다. 그래서 여기서 N도 원인일 수 있고 A도 원인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주목할 점은 A가 원인이면 B가 결과이고 또한 X도 결과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가 있어서 B를 낳고 있다 말이죠. 또는 A가 있어서 X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이걸 원인, 이거를 결과 또는 B 전체도 결과 상관없다 말이죠. X를 결과라 부를 수도 있고 B 전체를 결과라 부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잠깐 눈 감고 그냥 단순화시켜 얘기하면 A는 선행하는 객체로서의 존재는 원인이고 그것에 후속해서 그것에 영향을 받아 생겨나는 후속하는 생성의 주체인 B는 결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단순한 물리적 느낌을 품고 있는 주체 B는 결과에 의해 제약된 현실적 존재다. 제약됐다는 말은 다른 거 아닙니다. A에 의해서 B가 특화되었다. 그러니까 B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A가 특정 작용을 하겠죠. 그러면 그 특정 작용의 영향을 받아서 B가 특정한 존재가 되겠죠. 그때 특정한 존재가 되는 그 상황을 제약되었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제약되었다는 말로 아마 determined라는 말을 쓴 게 아닌가 싶어요. 결정되었다는 말로. 그래서 이 제약된 존재 B도 결과라 부르겠다. 그러니까 X도 결과고 B도 결과다. 그 얘기죠. 보면 X도 결과고 B도 결과다. 원인은 뭐냐? A다. 이런 정도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6번째 문단이 이어지고 있네요. 6-2로 일체의 복합적인 인과작용은 이러한 원초적 구성 요소들의 복합적으로 환원시킬 수 있다. 인과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보는 것들이죠. 불을 붙이면 이렇게 열이 발생하죠. 또 물론 그 열이 나는 곳에다가 물을 끼얹으면 또 불이 꺼져서 열이 사라지겠죠. 뭐 그런 게 전부 이제 원인과 결과를 얽혀 있는 거죠. 불이 주변의 온도를 높이고 거기다가 또 찬물을 끼얹으면 그 온도가 낮아지고 뭐 등등 이게 전부 다 앞에 사건과 뒤 사건 사이에 인과적 사고작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인과작용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이해해 줄 수 있겠다 그 뜻입니다. 모든 인과작용은 우리가 비가 오면 땅이 젖죠. 비가 오는 사건과 땅이 젖는 사건은 각각 인과로 엮여지고요. 비가 오는 게 원인이고 땅이 젖는 게 결과란 말이죠. 그런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사건과 사건의 어떤 인과적 복합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가장 기본적인 그 관계의 모델은 바로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계기 사이의 어떤 관계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단순한 물적 느낌도 또한 인과적 느낌 또는 인과적 효과성의 느낌이라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저 N과 X를 물리적 느낌, 단순 물리적 느낌 그렇게 불렀어요. 그 단순 물리적 느낌은 다른 말로 인과적 느낌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A가 원인이고 X 또는 B가 결과니까.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란 말이죠. 원인과 결과의 관계니까
단순한 물리적 느낌, X, N으로부터 X로의 이행, 이거는 뭐라고요? 물리적 느낌은 인과적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다. 또는 달리 표현해서, 좀 더 정확히 표현해서 인과적 효과의 느낌. 어떤 힘이 이행해서, 힘이 옮아가서 어떤 특정한 원인이 어떤 특정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느낌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한 현실적 존재가 다른 현실적 존재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전자의 존재가 후자의 구조 속에 객체화되는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이건 바꿔 말하면 이건 겁니다. A는 B에 어떤 힘을 작동시키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B는 A의 힘을 또는 A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B는 결과이니까 원인 A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의 현실 존재가 다른 현실 존재의 어떤 힘을 또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가 그 다른 존재 속에 객체화되고 있다. 즉 N이 X로 객체화되고 있단 말이죠. 저게 바로 A가 B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또는 A가 B에게 전달하는 힘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가시기 전에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인과적 느낌, 인과성의 문제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이제 데이비드 휴me 같은 경우 인과론을 굉장히 주장하면서 그 인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심리적인 거, 습관에 의한 그것으로 이제 치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경험론자들이 말하는 인과성하고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인과성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좀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은 물리적 인과성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일까?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또 불가에서 말하는 연기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 의미하고도 또 이제 다른 의미가 있는데 각각의 차이점들이 있다면은 어떤 의미인지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다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다르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다릅니다. 우선 휴음과는 이제 명확히 구별되는데 어떤 점이 다른가? 또 물론 같은 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인과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휴면 처음으로 인과라는 개념을 분석한 사람인데 서양 철학자 중에 물론 중세의 일부 주의주자들이 있어가지고 볼런터리스트들은 그걸 분석한 적이 있긴 있지만 적어도 근대 이후에 분석한 사람은 휴이 최초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뭔가 하니 아까 얘기했지만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비가 오는 건 원인이고 땅이 젖는 건 결과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물어볼 수 있단 말이죠. 비가 오면 반드시 땅이 젖는가? 그렇습니까? 비가 오면 반드시 땅이 젖나요? 아닌가요? 또? 가랑비에도 땅은 젖잖아요. 어쨌든 그건 젖는 정도 또는 젖는 양이 다를 뿐이지.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원인과 결과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확고하게 믿는 이유가 어디가 있을까? 한번 반성해 보세요. 우리가 비가 오면 반드시 땅이 젖는다라고 믿는 까닭이 어디 있을까? 아니 더 단순화시켜서 내일도 해가 뜰까? 이렇게 한번 스스로 한번 반성해 보세요. 내일도 해가 뜰까? 우리는 뜨지 당연히 뜨지. 안 뜰 수는 없어? 안 뜰 리가 있나? 근데 그때는 내일이 필연적으로 내일 해가 뜨냐? 그건 아니에요. 뜰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거지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믿는 까닭이 어디 있어요? 과거에 늘 반복적으로 그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일도 그럴 거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 지구가 자전을 멈춰버리면 그죠? 어떤 우주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지구가 더 이상 자전 안 하면 내일 해가 안 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내일 해가 뜨는 건 필연은 아니에요, 최소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 토대 위에 모든 과학은 이런 인과적 설명인데 인과적 법칙에 세상을 설명하는데 모든 과학은, 자연과학은 힘이 보기에 자연과학의 지식이라고 하는 게 결국 그렇다 보니까 이건 인간의 근본적인 믿음에 불과한 거 아닌가. 단순히 그럴 개연성이 크다 말이죠. 그럴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과학적 지식을 우연적인 것으로 이렇게 상도해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하죠. 오늘날 그 휴메이 던진 그 경험 철학의 어떤 충격은 과학 철학에 그대로 남아가지고
경험적 계열의 철학자들의 상당수가 흉의 얘기에 동조하죠.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필연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우린 다만 그럴 것이라고,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믿고 있을 뿐이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화이트헤드는 뭔 얘기를 하는 거냐? 화이트헤드는 인과적 힘이라는 건 자연 속에 있단 말이죠. 다만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사물과 사물 사이에 기본적인 관계로서 작동하고 있다 이미. 인과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물리적 느낌 아닙니까? 존재의 토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들의 기본 바탕에 인과적 힘의 주고 교환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사물의 존재의 근원 뿌리란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의 뿌리인 겁니다. 그런데 다만 흉의 철학에 동의한 지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니까 특정 사건이 반드시 특정 사건을 낳는다라고 하는 건 아니다 말이죠. 이게 어디로 튈지 몰라요. 어디로 튈지. 그래서 결과가 반드시 결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서 필연적인 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어떤 힘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인과적 작용이라는 것은 자연 안에 내재해 있다. 다만 그것이 늘상 반복되는 방식으로 법칙적으로 작동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반드시 땅이 젖는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비 속에는 땅을 젖게 하는 어떤 능력, 힘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흉과 명확히 구별되면서도 또 어떤 점에서는 상통한 점이 있죠. 필연적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 지식에서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데서는 화이트도 흉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흉처럼 단순히 그 인간의 믿음이다라고 보지는 않고 자연 속에는 모종의 인과적 힘이 작동하고 있다. 다만 그것이 특정 힘이 특정 결과를 반드시 낳는다라고 하는 데까지는 주장할 수 없겠다. 우리 모르니까 우리는 그건 자연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정도로 적어도 흉의 생각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또한 일부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다음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은 이건 적어도 화이트헤드나 그 흉과 좀 대비시키기가 좀 어려운 게 불교에서 인연이라는 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게 말이죠. 우리가 일상 상식으로 상식의법으로 거긴 시간이 없어요. 현재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원인과 결과 그러면 시간 관계를 이해해요. 선행하는 사건과 후행하는 사건, 그죠? 근데 불교는 그게 시간에 이런 흐름이 없어요. 일직선선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의 원 속에 다 들어있어요. 현재 속에. 그럼 거기서 벌어지는 인연이라는 게 과연 뭘까? 거기서 벌어지는 원인과 결과라는 게 과연 어떤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까? 참 어렵습니다. 아마 불교 철학하시는 분들은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과거에 아주 소시적인 내가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질문을 받은 사람도 소시적인 사람이어가지고 대답을 잘 못합니다만은 내가 알고 있는 아주 상식 수준에서는 적어도 화이트헤드의 생각이나 흉의 생각처럼 일직선적인 시간 위에다 놓고 선행하는 사건과 후행하는 사건 사이의 관계로서 인과관계를 이해하지 않았다. 불교는. 그래서 적어도 소통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크지 않다. 같은 말로 인연, 모든 사건은 인연화합의 산물이다라고 하지만 그때 인연화합이 뭔가를 만들어낸다고 할 때 현재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가능한지 그걸 개념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수님, 제 질문이 있는데요. 불교에서는 인연과를 말하는데 물리적 느낌에서는 어떤 것에 연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인과 연을 구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을 구별해서 직접적인 원인을 인이라고 그러고 간접적인 원인을 연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려면 조건이 상당히 많이 갖춰져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조건, 가령 불을 피운다 할 때 가장 직접적인 조건이 뭐겠어요? 내가 뭔가를 마찰시켜서 불을 일으켜야겠죠. 그 조건입니다. 그다음 불이 일어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공기도 필요하고, 그렇죠? 불에 타는 어떤 그 될 수 있는 어떤 물질도 필요하고, 나무나든지 무슨 기름이라든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꽃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그건 좋습니다.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인연이 그 결과에 우리는 보통 앞선다고 이해하는데, 적어도 서양 철학적 사고 마인드에서는. 근데 동양에는 그 시간축이 없어요. 그럼 인연과 결과가 미래와 과거와 현재 사이의 관계가 아닙니다. 또는 현재와 미래 사이의 관계가 아니에요.
시간축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시간점에서 일어나는 무시간적 사태로 병렬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참 서양적 마인드에서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물론 제가 뭐 잘 몰라서 이런 말 하는 걸 수도 있겠는데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한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요. 칸트는 오성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함으로 물 자체를 파악할 수 없다고 했는데 오성의 작용과 느낌은 비슷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전체가 부분이라는 점에서는 무리한 점이 있지만 화이트는 물 자체가 없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미 B라는 현재 주체가 A를 다 보지 못하고 N만 본다 그랬죠. 그 나머지 그런 물 자체와 같은 거 아니고 이건 못 보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건 딴 놈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딴 놈이 얼마든지. 그러니까 완전히 가려진 존재는 없어요. 언제든지 다른 놈에게 객체화될 수 있어요. 이 나머지 부분이 다. 물론 한꺼번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객체화되지는 않지만 어떤 부분을 통해서 전부 다 객체화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존재에게. 그런 점에서 이거는 감추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내가 다 못 볼 뿐이지. 그런데 칸트의 물 자체는 논리적으로 인간이 구성한 것 밖에 주어진 것이니까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어떤 존재도. 적어도 인간인 한. 물 자체가 뭔지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 밖에 그 세상의 밑바탕이 되는 그 어떤 존재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항상 나름의 어떤 개념을 통해서 구성한 것만 알 수 있지 그 소재가 되는 것은 알 수 없다. 그 소재가 되는 측면 그거를 이제 물 자체라 부르죠. 그러니까 알미 성립하기 이전의 세계이기 때문에 또는 알의 세계 바탕에 있는 그 바깥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논리적으로 알의 세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게 되죠. 결코 알 수 없는 게 돼버리죠.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의 물 자체로서의 어떤 세계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마저 텍스트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강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교수님 다음 강의 주제는 어떤 것을 내용으로 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단순한 물리적 느낌이 가지고 있는 그 객체적 조건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주체에 영향을 미치는가, 인과적 작용이라는 말로 이제 풀었는데 그 얘기를 집중해서 들어봤고 아마 다음 시간에는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식으로 성립하는가. 다시 말하면 주체가 객체를 그냥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평가를 한단 말이죠. 소중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혐오스러운 것으로. 이걸 주체적 형식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이걸 통해서 이제 느낌이라는 것이 어떤 국면을 만들어내는지 아마 그 내용을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참 주옥 같은 말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이번 강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